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마천루들은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아래에서는 값비싼 외제차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도로를 질주했다. 강민준의 차 역시 그 화려한 행렬의 일부였다. 그의 성공을 증명하듯 매끄럽게 빠진 검은색 세단은 J 아키텍트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운전대를 잡은 강민준의 턱선은 날카롭게 굳어 있었고, 그는 룸미러로 흑잇 조수석에 앉은 아내 한유라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한유라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을 위해 민준이 던져주다시피 한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옅은 화장기만 머금은 그녀의 모습은 파티의 주인공인 남편의 아내라기보다는 마치 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결혼 생활 3년 내내 그녀의 역할은 늘 그런 것이었다. 그의 성공적인 삶을 장식하는 배경하지만 결코 중심이 될 수 없는 존재.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밤엔 제발 입 좀 다물고 얌전히 봤어. 당신이 입 여는 순간 내 체면이 깎인다는 것만 명심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언어폭력은 그녀의 일상이었기에 이제는 무뎌질 법도 했다. 호텔 입구에 차가 멈추자 발렛 파킹 직원이 달려와 문을 열었다. 민주는 유라를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향해 능숙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로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따라다녔지만 그 빛은 단 한 번도 아내인 유라에게는 닿지 않았다. 유라는 홀로 차에서 내려 그의 뒤를 쫓았다. 마치 주인을 따르는 유기견처럼 그녀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며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계, 정계 문화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민준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빛사람들의 웃음소리,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현실감 없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민준은 물 만난 고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부딪혔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옆에 세워두었지만 마치 장식품처럼 취급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유라에게 짧은 목례를 건네거나 혹은 아예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강민준 대표의 가난한 아내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여자. 그저 운이 좋아 민준의 눈에 띄었을 뿐이라고 모두가 수군거렸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유라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얘, 넌 저기 구석에 가서 얌전히 서 있기나 해. 괜히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내 행색을 좀 봐라. 저게 어디 명문가 며느리의 모습이니.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아들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자신의 아들은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사업에 날개를 달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힘도 그럴 의지도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벽 쪽으로 조용히 물러나 샴페인 잔을 든 채 오가는 사람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송이의 장미처럼 화려하고 매혹적이었다.
배우이자 모델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내연녀였고 그 사실은 이 자리에 몇몇 사람들은 암암리에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수진은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곧장 민준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안주인인 것처럼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 같았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라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쨍그랑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라에게로 쏠렸다. 음악이 멎고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민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유라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한유라, 당신 이 중요한 자리에서 무슨 짓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깨진 유리 조각과 바닥에 쏟아진 샴페인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도 저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민준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잘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유라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어.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수진은 민준의 옆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여사 역시 통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유라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모두가 유라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절망하며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늘 불안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고 차가운 심연과도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가볍게 훑어본 후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유라가 이렇게 쉽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유라의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뗄 수 없었다. 그 눈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아내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마른 어깨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걸음걸이는 수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당당하고 굳었다. 연회장 문이 닫히고 그녀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자신이 무언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그에게 한유라는 그저 버려도 되는 낡은 옷 같은 존재일 뿐이었으니까. 호텔 밖으로 나온 유라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아내 한유라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시간은 끔찍한 악몽이었고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아가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충직한 목소리에 유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연회장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힘과 권위가 실린 톤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 실장님,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에요. 당장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그리고 SJ그룹의 법무팀을 소집하세요. 강민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야겠어요. 그녀의 눈이 밤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과 함께 살던 빌라로 돌아왔을 때 한유라는 더 이상 그곳에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금자리라 믿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시멘트와 유리로 지어진 감옥에 불과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꼴 좋다. 이 천박한 것. 감히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우리 민준이 앞길을 막아 파티를 망쳐놓고 이제야 어딜 기어들어와. 그녀는 유라가 민준에게 버림받은 것이 당연하다는 듯 통쾌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과거의 유라였다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유라는 박 여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시어머니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나쳐 곧장 2층의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무시에 박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저게 정말 무시하는 거야, 야. 한유라, 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유라는 침실 문을 닫았다. 이 집에서 그녀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다. 모든 가구와 장식품, 심지어 그녀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모두 강민준이 사준 것들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베풀며 자신이 그녀의 구원자인 양 행세했다. 유라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꺼냈다. 그녀는 민준이 사준 값비싼 옷들과 보석 가방들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소박한 옷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사진 액자만을 가방에 담았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가져갈 전부였다. 짐을 다 싼 그녀는 잠시 침대에 걸터앉아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는 순진한 꿈을 안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SJ그룹 후계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평범한 여자로 살았다. 우연히 만난 강민준의 열정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었고 그의 야망과 자신감을 사랑이라 믿었다. 할아버지인 한 회장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와의 결혼을 택했다. 결과는 이토록 비참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 신화에 곁들일 순종적인 트로피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오자 박 여사가 팔짱을 낀 채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 가방은 뭐야? 우리 아들이 사준 물건들 훔쳐서 도망이라도 가려는 속셈이야. 당장 열어봐.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손을 뻗었다. 유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에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초라한 옷가지 몇 개가 전부인 것을 확인한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유라는 가방을 닫고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잠깐 유라가 현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 집 그리고 당신 아들이 저에게 사준 모든 것은 폐기물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쓰레기는 직접 치우는 걸 좋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박 여사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며느리의 태도에 충격을 받아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빌라 밖으로 나오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그녀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하지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중년의 남성이 내려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SJ그룹의 비서실장이자 한 회장의 충복인 최형우 실장이었다. 그는 지난 3년간 유라가 원할 때를 대비해 늘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차문을 열어주었다. 유라가 차에 오르자 최 실장은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박 여사는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런 고급차와 수행비서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차 안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최 실장은 룸미러로 유라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3년이나 걱정 끼쳐드렸네요. 아닙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의 선택을 존중하셨을 뿐입니다. 다만 그 끝이 이렇게 되리라 예상하셨기에 더욱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유라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인 할아버지.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결심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한유라가 아니라 SJ그룹의 한유라로 돌아갈 거예요. 최 실장님 준비는 다 되었나요? 그녀의 질문에 최 실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즉시 태블릿 PC를 꺼내 뒷좌석에 유라에게 건넸다. 네, 부회장님.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아가씨가 아닌 부회장님이라는 호칭.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자리로 완전히 복귀했음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차는 강남의 호화로운 주택가가 아닌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SJ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더 플라티늄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사용할 임시 거처이자 모든 작전을 지휘할 비밀 사령부였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이미 SJ그룹의 핵심 법무팀과 재무분석팀의 팀장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라를 보자마자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유라는 낡은 여행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준비된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주부가 아니었다. 냉철한 카리스마와 지성을 겸비한 젊은 재벌 총수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본 모습이었다. 유라가 회의 테이블에 상석에 앉자 최 실장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는 J 아키텍트, 대표 강민준 관련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강민준 대표는 최근 3년간 공격적인 사업 확장으로 회사를 급격히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 뉴로셀 인수합병 건에서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혐의가 짙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입니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계좌 추적 내역, 그리고 은밀한 대화 녹취록까지 나타났다. 3년 전 유라가 결혼을 선언했을 때부터 한 회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민준의 뒷조사를 지시해 놓았던 것이다. 유라는 스크린에 떠 있는 자료들을 무서운 속도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정보들이 순식간에 재구성되고 분석되었다.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다. 뉴로셀의 최대 주주가 곧 바뀔 예정이라고 어떻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재무팀장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강민준 대표가 사채시장에 자금을 동원해 뉴로셀의 주요 주주들을 압박하고 헐값에 주식을 넘기도록 협박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아마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M&A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렇군요.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유능한 사업가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남의 것을 빼앗는 데에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정을 내린 듯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최 실장님, 지금 즉시 스위스에 있는 우리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RS 캐피탈이라는 유령 투자사를 설립하세요. 자금은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무팀장을 향해 말했다. 뉴로셀의 주주들에게 접촉하세요. 강민준이 제시한 가격에 2배를 줄 테니 모든 의결권을 포함한 지분을 RS 캐피탈에 넘기라고 제안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모든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법무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민준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세요. 단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가 마침내 깨어났음을 직감했다. 한유라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민준은 저 불빛의 일부가 되어 도시의 정점에 서기를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자신이 경멸하고 버린 아내의 손에 의해. 강민준 씨,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 간 건 3년의 시간이지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자신의 호화로운 오피스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밤새 내리쬐는 서울의 야경보다 더 강렬한 쾌락과 성공의 여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매혹적인 자태의 오수진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붉은 머리카락이 하얀 실크 시트 위에 흩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지긋지긋한 족쇄였던 한유라를 인생에서 도려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만이 펼쳐질 것이었다. 오수진과 함께하는 화려한 미래, 그리고 곧 손에 넣게 될 뉴로셀은 그를 재계의 반열에 올려놓을 중요한 발판이었다. 오수진이 나른한 목소리로 잠에서 깨어나며 그의 목을 감쌌다. 자기 일어났어. 어젯밤 정말 멋있었어. 그 여자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질 때 심장이 다 떨렸다니까.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의 자신감을 한껏 부풀려 주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걸리적거리던 그림자도 치웠으니 마음껏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 뉴로셀만 인수하면 J 아키텍스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질 거야. 그럼 당신도 여배우 오수진이 아니라 재벌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야망이 가득했다. 그는 한유라의 마지막 모습 그 이상 하리만치 차분했던 눈빛을 잠시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넋이 나갔던 것이겠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배짱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였으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쌓았고 아름다운 연인까지 곁에 두었다. 한유라와의 결혼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점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표상 그 자체였다. 오늘은 뉴로셀 주주들에게서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야.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해야 하니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어. 그는 수진에게 자신만만한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가볍고 위풍당당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거미줄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더 플라티늄. 호텔 펜트하우스는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유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동이 트는 광경을 등지고 선 그녀는 거대한 작전 상황실의 지휘관과도 같았다. 아레스 캐피탈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스위스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뉴로셀의 최대 주주인 김영환 이사와의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2대 주주인 박성진 상무 측에서 우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최 실장을 비롯한 각 팀의 보고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유라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뉴로셀의 지분 구조와 주요 주주들의 신상 정보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헐값의 지분을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개인적인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이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처지에 놓여 있었다. 유라는 법무팀장에게 지시했다. 주주들에게 단순히 돈만 제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강민준에게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그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SJ그룹 법무팀이 모든 법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뢰를 사는 겁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강민준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대신 상대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강민준의 협박에 떨던 주주들은 SJ그룹이라는 거대한 뒷배와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아레스 캐피탈에 자신들의 지분을 넘기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유령 투자사가 뉴로셀의 지분 40% 이상을 확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거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강민준의 정보망은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라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분 현황 그래프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거미줄은 거의 완성되었다. 뉴로셀 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유라는 다음 목표로 시선을 돌렸다. J 아키텍스의 내부 자금 흐름을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세요. 특히 최근 3년간 진행된 관급 공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스크린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 장부와 내부 보고서가 나타났다. 평범한 사람이 본다면 어지러운 숫자와 전문 용어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유라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검은 거래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한때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릴 뻔했던 천재였다. 할아버지의 반대로 경영 일선에 나서기 위해 돌아왔지만 숫자에 대한 그녀의 감각과 흐름을 읽는 능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여기 이 페이퍼 컴퍼니들 전부 강민준의 개인 비자금 창구로군요. 공사비를 부풀려서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오수진에게 명품을 사주는 데 썼네요. 생각보다 더럽게 노는 사람이었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마저 묻어났다. 한편 J 아키텍트 사무실에 도착한 강민준은 의기양양하게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오후까지 뉴로셀의 주요 주주들에게서 지분 양도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받을 겁니다. 인수팀은 최종 계약 절차를 준비하고 홍보팀은 내일 아침에 배포할 보도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이번 M&A는 우리 회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아첨의 말을 쏟아냈다. 그들은 모두 강민준의 성공에 빌부터 부벌과 부와 권력을 나누어 가진 공범자들이었다. 민준은 부하들의 찬사를 즐기며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뉴로셀의 최대 주주인 김영환 이사였다. 민준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김 이사님, 마음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강 대표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 제 지분 전부를 다른 곳에 매각했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홀가분해 보였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에 팔았다는 겁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곳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제시한 가격의 2배를 주더군요. 게다가 제 개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로 해서요. 그럼 이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준은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아레스 캐피탈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고작 한 명의 주주가 이탈했을 뿐이라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다른 주주들에게서도 연이어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두가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색에 지분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그의 소나기에 들어와 있던 사냥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장 아레스 캐피탈이라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체를 밝혀내.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제국에 정체 모를 적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적의 정체가 자신이 얼마 전 내쫓은 비천한 아내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경쟁사가 나타났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자신이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마지막까지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평소에는 그의 카리스마와 성공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지금은 정체 모를 적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하여 아레스 캐피탈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아레스 캐피탈은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스위스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았다. 자금의 출처 소유주 운영진 모두가 두꺼운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수천억 원의 돈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강민준의 먹잇감을 눈앞에서 차해갔다. 대체 정체가 뭐야? 경쟁사 중에 이렇게 움직일 만한 곳이 있었나? 해외 자본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원한 관계라도 있었던 건가? 강민준은 회의 내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임원들은 그의 분노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그들 역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일단 유로셀 측에 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아레스 캐피탈과의 계약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민준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금 장난해 놈들이 우리보다 2배나 높은 가격을 불렀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상을 제시해 그랬다간 회사가 통째로 휘청거릴 거란 말이다. 그의 말대로였다. 아레스 캐피탈이 제시한 가격은 상식밖의 수준이었다. 그들은 마치 돈을 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상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담긴 공격이었다. 강민준은 난생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손에 넣어왔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경쟁자들을 짓밟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데에 능숙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준보다 더 큰 힘과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사냥꾼의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치는 작은 짐승이 된 것만 같았다.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는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징징거렸다. 자기 어떻게 된 거야? 유로셀 인수는 문제없다고 했잖아. 이러다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평소에는 애교로 들리던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은 소음처럼 느껴졌다. 시끄러워. 지금 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서 그래. 당신은 그냥 얌전히 기다리고 있기나 해.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성공의 당금에 함께 취해 있을 때는 완벽한 파트너였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녀는 그저 또 하나의 짐일 뿐이었다. 그는 문득 한유라를 떠올렸다. 그녀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그를 귀찮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뒤에 서서 그가 어떤 짜증을 내도 묵묵히 받아주던 여자.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지금 내가 그딴 여자를 왜 떠올리는 거지? 그는 자신의 나약한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바로 그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J 아키텍스의 내부 통신망에서 빼낸 회의록과 강민준의 통화 내역까지 떠 있었다. SJ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중소기업의 정보망을 뚫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유라는 민준이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강민준 씨. 당신이 내게 주었던 절망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움직이는 체스 마스터처럼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뉴로셀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준이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는 모든 것, 그의 회사, 그의 명성,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초회 실장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유라가 나지막이 말하자 최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J 아키텍트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였다. RS 캐피탈은 뉴로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뉴로셀이 보유하고 있던 J 아키텍트의 지분 5%도 함께 확보했다. 많지 않은 지분이었지만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명분으로는 충분했다. 안건은 대표이사 강민준의 경영 능력 및 도덕성 검증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비자금 내역과 법인카드 유용증거 일부를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언론에 흘리세요.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시장의 의심을 살 수 있을 정도로만. 그녀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조여가고 있었다. 한 번에 숨통을 끊는 것은 너무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를 온전히 느끼기를 바랐다. 며칠 후 강민준에게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몇몇 경제지를 통해 J 아키텍스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 기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RS 캐피탈이라는 정체불명의 주주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J 아키텍트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검토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왔다. 강민준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리는 난파선의 선장과도 같았다. 이것도 RS 캐피탈, 저것도 RS 캐피탈, 대체 이놈들은 원하는 게 뭐야? 그는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상대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RS 캐피탈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 막대한 돈을 줄 테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RS 캐피탈의 대답은 단호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경영자를 심판하고 기업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의 공식적인 답변은 강민준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이것은 협상이 가능한 싸움이 아니었다. 한쪽이 완전히 쓰러져야만 끝나는 전쟁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불법적인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어 자금을 마련하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 그것은 가라앉는 배의 구멍을 더 큰 구멍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짓과도 같았다. 유라는 그의 발악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위기에 몰릴수록 더욱 독단적이고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강민준이 사채업자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SJ그룹의 정보팀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덫에 걸린 쥐가 발버둥 칠수록 덫은 더욱 세게 조여오는 법이죠. 유라는 사진 속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강민준의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마지막에 흙을 덮어줄 뿐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강민주는 수척해진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밤새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주주들을 포섭하려 애썼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RS 캐피탈의 지분은 고작 5%에 불과했다. 다른 주주들만 잘 설득하면 대표이사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자신의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강민준이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단순한 주주총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가 만천에 공개될 공개 처형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처형대의 단두대 위에서 칼날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아내 한유라라는 사실을. 임시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강민준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거센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RS 캐피탈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산사태를 일으켰다. J 아키텍츠의 경영 불안에 대한 의혹 기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돈줄이 마르는 것이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다. 그들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불투명한 미래를 이유로 들며 투자금 회수를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뉴로셀 인수의 실패를 만회하고 회사의 건재함을 과시할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주거래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 만기 연장 불가 통보와 함께 일부 자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해왔다. 은행의 움직임은 시장의 J-아키텍스가 곧 부도날 것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를 보낸 것과 같았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담긴 전화가 사무실에 빗발쳤다. 한때 그의 성공 신화에 열광하며 충성을 맹세하던 직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 수군거리며 다음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자신을 피하는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이들이었다. 권력이란 이토록 허무한 것이었다. 그의 배신감은 가장 믿었던 동업자들에게서 정점을 찍었다.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함께했던 임원들, 그와 함께 온갖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를 축적했던 공범자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건강상의 이유와 같은 뻔한 핑계를 대며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들이 자신 몰래 보유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께 탄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떼와도 같았다. 그는 사무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들이켜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들과의 의리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배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을 뿐이다. 개인적인 삶의 붕괴는 그의 절망을 더욱 가속화했다. 오수진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달콤한 목소리로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대신 불안과 불만 섞인 잔소리를 퍼부어댔다. 자기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거야. 신문에 당신 회사 망할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매일 나오는데 나한테 사준다고 약속했던 청담동 빌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지위였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자 그녀의 사랑 역시 모래 위의 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귀가한 민주는 거실에서 자신의 짐을 싸고 있는 오수진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물음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남자한테 내 인생을 걸 순 없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위자료는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할게. 그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에게서 돌아섰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는 이제 사랑마저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었다. 어머니인 박 여사 역시 그에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댔다. 내가 너 그 여자 하뉴라 내쫓을 때 알아봤다.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복을 제 발로 차버리니 이 꼴이 나는 거 아니야. 집안에 복 없는 여자를 끌어들이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모든 책임을 며느리였던 유라와 아들의 여자 관계 탓으로 돌리며 민준을 몰아붙였다. 그녀의 비난 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안락한 삶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불안과 이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완벽한 혼자가 되었다. 이 넓은 세상에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강민주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의 성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소송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위스키병을 통째로 입에 가져가 술을 들이켰다. 알코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편집증적인 망상을 불러일으켰다. 대체 누구야? 아레스 캐피탈 뒤에 숨어서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이 대체 누구냐고.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다. 과거에 자신이 짓밟았던 경쟁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들 중 누군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성장을 시기한 거대 기업의 음모일까? 그는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지우기를 반복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사고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한유라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유라는 여전히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그저 순종적이기만 했던 무능한 여자일 뿐이었다. 자신의 몰락이 그토록 격렬했던 존재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이었고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같은 시각 유라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강민준의 심리 분석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SJ그룹의 전문가들은 그의 모든 행동 패턴과 통화 내역, 심지어 주량까지 분석하여 그의 정신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승자의 희열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3년 전 결혼 직후 찍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강민주는 야망에 찬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유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져 버렸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은 나를 파괴한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를 파괴한 거지. 그녀는 액자를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의무감뿐이었다. 최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다. 부회장님, 주주총회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내일 열릴 마지막 심판의 장을 향하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주주들의 불안과 의심이 담긴 시선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는 직원들의 절박함이 한데 뒤섞여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다. 단상 중앙에 선 강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그가 느끼는 극도의 압박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핏발이 서 있었고 최고급 맞춤 정장도 초라하게 보일 만큼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주주들 맨 앞줄에는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임시의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개회를 선언했다. 곧바로 강민준에게 경영 현황에 대한 보고와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펼쳐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J-아키텍스의 대표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는 억지로 힘을 주어 연설을 이어갔다. 최근 우리 회사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부당한 공격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의 위기가 외부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나열하며 아직 회사는 건재하며 이 위기만 넘기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 주주들의 싸늘한 표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의 변명이 끝나자마자 객석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표이사께서는 외부의 공격이라고만 하시는데 언론에 보도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뉴로셀 인수 실패로 회사가 입은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강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횡설수설했다. 그의 답변은 동문서답이거나 혹은 확인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말의 반복일 뿐이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은 그가 더 이상 이 거대한 배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선장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참아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장내의 소란을 뚫고 임시의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임시주총을 소집한 주요 주주 RS캐피탈의 대표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단상 한쪽을 향했다. RS캐피탈. 지난 몇 주간 강민준과 J-아키텍스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과연 어떤 거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강민준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연 회장 입구 쪽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든 적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명의 경쟁사 CEO와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누구든 그는 지옥의 끝까지라도 쫓아가 복수할 것이라 다짐했다. 거대한 연 회장의 이중문이 천천히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열렸다. 복도의 환한 빛이 역광으로 비치며 문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검은 실루엣으로 만들었다. 키가 크지 않은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실루엣이 마침내 연 회장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또각또각또각. 정적을 깨는 하이힐 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단상의 조명 아래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순간 시간은 거짓말처럼 멈춰 섰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폭발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한유라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쉽사리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초라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파워수트는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목선이 드러나는 실크 블라우스는 차가운 우아함을 더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절제되었지만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화장은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뒤로는 최 실장을 비롯한 SJ그룹의 핵심 변호사들과 임원들이 마치 그녀를 호위하는 근위대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녀는 겁먹거나 주저하는 기색 없이 수백 개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여유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저 여자가 한유라일 리 없어. 내가 아는 한유라는 저렇게 당당한 눈빛을 가질 수 없는 여자야. 저토록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낼 수 없는 여자야.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박 여사는 하는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 등받이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 있었다. 객석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수진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질투와 패배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며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 있었다. 유라는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민준의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지나치는 것처럼 그녀의 시야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장내는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그녀는 잠시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차갑고 깊은 눈동자가 불안에 떠는 주주들, 흥분한 기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강민준의 얼굴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RS 캐피탈의 소유주이자 여러분이 해임을 요구하는 강민준 대표의 전 아내, 그리고 SJ그룹의 부회장 한유라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유라의 폭탄 선언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연 회장을 휩쓸었다. SJ그룹 부회장. 그 세 단어는 강민준의 전 아내라는 수식어와 결합하여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만들어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주주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웅성거렸다. 강민준은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늘 주눅 들어있던 아내의 모습, 값싼 옷을 입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견디던 모습, 그리고 파티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조차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 차가운 평온함.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여자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짓밟았던 것이다.
개오짓말, 거짓말이야. 마침내 이성을 잃은 강민준이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유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내깐년이 감히 이건 전부 사기야. 모두가 내년의 쇼에 속고 있는 거라고. 그의 분노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공포에서 비롯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유라의 몸에 닿기도 전에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최 실장과 SJ그룹의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건장한 2명의 경호원에게 양팔이 붙들린 민주는 버둥거리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처량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그의 난동은 그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그리고 유라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역효과만 낳았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가 최 실장에게 가볍게 고갯짓을 하자 강민준이 연설을 위해 사용했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소란스럽던 장내는 스크린에 나타난 비리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에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유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던 남편이었던 남자를 차갑게 외면한 채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제가 RS 캐피탈이 경영에 개입하게 된 이유, 그리고 강민준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수많은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 내부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준의 범죄 기록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첫 번째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유라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J 아키텍스의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강민준의 개인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빼돌린 금액은 지난 3년간 수백억 원에 달했다.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과 보석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수진에게 흘러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사진들이었다. 객석에 있던 오수진은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떠오르자 새파랗게 질려 황급히 얼굴을 가렸다. 두 번째,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 혐의입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스크린에는 강민준이 뉴로셀을 인수하기 위해 주주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를 보여주는 통화 녹취록의 파형이 떠올랐고, 연 회장에는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김 이사 아드님 병역 문제 시끄러워지기 싫으면 그냥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넘기시죠. 박 상무 사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던데 그 여자랑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약점을 잡아 상대를 짓밟는 그의 비열한 수법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겼다. 마지막으로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청의 고위 공무대 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전달 방식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 앞에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경호원들에게 붙들린 채 스크린에 펼쳐지는 자신의 죄악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사실은 부패와 범죄라는 썩은 토대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제국은 불과 10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민준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 의료진이 달려와 그녀를 밖으로 실어나갔고, 오수진은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쥐구멍이라도 찾듯 황급히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아픈 기자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유라가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를 띄우며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최 실장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사법기관에 모든 증거를 넘겼던 것이다. 검사가 강민준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짤깍하는 금소금이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던 강민준은 마지막으로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불신,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유라는 그의 마지막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혹은 승리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더 이상 그와 그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무언의 선고였다. 강민준이 끌려나가고 수사관들은 객석에 앉아있던 그의 공범자들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임원들을 차례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한때 화려했던 J-아키텍스의 신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유라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남은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SJ그룹은 RS캐피탈을 통해 J-아키텍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즉시 기업 정상화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리며 강민준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는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력한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위기에 처한 거대 기업을 구원할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를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을 뿐이었다. 단상 위에서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의 모습은 상처 입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여왕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변함없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풍경의 일부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한때 강민준의 탐욕과 부패로 얼룩졌던 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다. 건물 내부는 이전의 과시적이고 권위적인 인테리어 대신 실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밝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기 중에 떠돌던 불안과 불신의 그림자는 거치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SJ, ENC의 회의실 한유라는 구조 조정 후 첫 분기 실적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과거 강민준 앞에서 보이던 공포와 아첨 대신 새로운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한 분석력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직원을 존중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유능한 최고 경영자였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매달렸다. 부실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강민준의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으며 능력 위주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그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전액 보상을 실시하여 무너졌던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재무 건전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닙니다. 유라는 스크린에 떠있는 재무제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다음 분기 목표는 신규 수주 계약 5건 이상 영업이익률 15% 달성입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에 R&D 투자를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비전 제시에 임직원들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 6개월 만에 회사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하는 기분이 들어. 그녀는 단지 회사를 되살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되살린 것이었다. 회의를 마친 유라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 최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다. 그곳은 한때 강민준의 집무실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화려하고 위압적이던 가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유라의 취향이 반영된 간결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부회장님, 강민준 전 대표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실장이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라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는 않았다. 그 남자의 소식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님은, 박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신다고 하던가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남의 아파트는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을 멸시하던 시어머니의 초라한 말로가 그려졌다. 동정심은 아니었다. 그저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씁쓸함일 뿐이었다. 오수진 씨는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연예계에서는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대중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만 들립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끝으로 그녀를 괴롭혔던 과거의 인물들은 모두 그녀의 인생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다. 최 실장이 물러가고 유라는 홀로 남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지켜내고 새롭게 일으켜 세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순진한 꿈을 안고 뛰어들었던 결혼 생활 지옥 같았던 3년의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싸워야 했던 지난 6개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 시련은 그녀를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하는 용광로와도 같았다. 증오와 복수심은 이제 모두 희미해졌다. 그 자리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자의 고요한 평온과 자신감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유라는 조용한 교회에 수목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꽃다발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소박한 들꽃 한 줌을 묘비 앞에 놓았다. 엄마, 저 왔어요. 그녀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저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자랑스러워할 만큼 제 힘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가의 옅은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마치 어머니가 그녀를 위로하며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작별했다. 그날 저녁 유라는 SJ그룹의 본가인 한옥저택을 찾았다. 대청마루에서 그녀를 맞이한 할아버지 한 회장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했다. 그 시선 속에는 안타까움과 대견함, 그리고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고생했다, 내 강아지. 한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한마디에 유라는 모든 긴장을 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세상도 사람도 제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네가 직접 부딪혀 넘어지고 네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이제야 비로소 너는 SJ를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재벌 3세가 아니라 스스로 왕관의 무게를 증명해낸 나의 후계자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인정은 그 어떤 찬사보다도 유라의 마음을 벅차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SJ그룹의 숨겨진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명실상부한 리더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택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채에 올라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밤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짓된 사랑이나 헛된 환상은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야 할 거대한 제국과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차창을 열자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엑셀을 밟았다. 한때 경멸받던 가난한 아내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여왕의 시대가 그녀의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